조선시대 기생의 모습을 말해주는 풍속화들. 이 그림들은 조선시대 기생들이 한량들의 술자석에서 술이나 따르고 흥을 돋우던 여인들이 아니었나 하는 인상을 던져준다. 하지만 조선시대 기록에 의하면 이 그림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엄밀히 말해 기생이 아니다. 당시 기생들은 한량들의 술자리에 나아가 얼굴을 파는 여자들이 아니었다. 무작정 보면 기생은 천하다더라. 아이고 몸이나 팔고 술이나 팔지. 이런 생각은 그 똥 같은 생각은 확 버려야 돼. 기생하면은 기생 재생이라고 했어 옛날에. 기생을 해어화라고도 부릅니다. 말을 알아듣는 꽃이다라는 뜻이죠. 조선시대 풍류께나 즐긴다는 선비들의 옆에는 언제나 이 해어화들이 있었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조선시대 기생들이 이 빼어난 미모로 문 남성들을 상대하던 화류의 여인쯤으로 생각을 해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한 연구는 우리들의 이러한 고정관념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또 이런 사실을 밝힌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었습니다. 한바탕면 오명을 쓰고 역사 속에 묻힐 뻔한 조선 기생. 그들에게 관심을 돌린 것은 한 이탈리아 여성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멀리 한국에까지 찾아가서 조선시대 기생들의 삶을 연구한 빈센차 드루소 씨. 그녀는 논문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얼마 전 이곳 함부르크 대학으로 돌아왔습니다.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논문 발표의 마무리 작업으로 요즘 드루소 씨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디서 앉으시겠어요? 여기 우리 과 학생이세요. 안녕하세요. 레기나라고 합니다. 이런 그 조선시대의 기생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제가 원래 황진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그렇지만 황진이에 대해서 일단 한번 역사적으로 연구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그 제도, 기녀 제도에 대해서 한번 하면 어떨까?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드루소 씨가 조선 기생들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94년 이곳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박사 과정에 입학하면서부터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해서 관련 기록들을 조사해가던 드루소 씨는 조선시대 기생들이 현대에 알려진 것과는 상당히 다른 여인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비교적, 그러니까 전민으로서는 비교적 높았다고 봐요. 전민 입장으로서는 기생이 된다면, 그 기녀가 그리고 관기 된다면 정말 자기 인생이 어느 정도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죠. 드루소 씨는 특히 조선시대 기생들이 당시의 춤과 가곡 등 전통 예술과 여성 문학의 맥을 이어왔다는 사실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약 한 달 후면 드루소 씨의 이 논문은 이곳 독일 학계에 정식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조선시대 기녀 제도에 대하여. 이 한편의 논문은 그동안 기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전통예술의 한 맥을 이어온 예능인으로서 기생들의 삶과 예술 세계를 재조명해주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독일의 함부르크 대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빈센차 드루소 씨를 한국으로 불러들인 것은 황진이의 시 한 수였습니다. 그 시는 바로 이런 시였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허리를 베어다가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에 얻은 구비구비 펴리라. 님을 기다리는 여인의 마음을 읊은 기생 황진이의 시는 조선시대 여리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이렇게 문장력이 뛰어난 기생이 황진이 한 사람뿐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짚고
조선 중종 때의 명기 황진이. 양반의 소녀로 태어난 그녀는 신분 사회에 대한 반감을 강하게 느끼면서 성장한다. 새들은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저들에게는 양반도 없고 평민도 없을 게 아니겠어요? 신분을 탓해 뭐해. 그게 네 운명인데. 전 기생이 되겠어요, 어머니. 결국 황진이는 신분적 제약을 뛰어넘기 위해 기생이 되고 마침내 뛰어난 노래 솜씨와 탁월한 문장력으로 송도 제일의 명기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다. 황진이가 남긴 가장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바로 지적 선사에 관한 일화다. 9년째 면벽을 해온 수도승. 그러나 황진이의 빼어난 용모와 타고난 학문에 그만 마음이 흔들리고 끝내는 파괴를 하고야 만다. 지적 선사 일화는 황진이가 뛰어난 명기였음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황진이가 평생 존경했다는 화담 서경덕. 원래 황진이는 서경덕을 유혹하려고 그를 찾아간다. 하지만 오히려 화담 서경덕의 높은 인품에 감동을 받게 되고 평생 서경덕을 스승처럼 존경하게 된다. 선생님, 송도에 상절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송도 상절이라? 그게 누군가? 박영폭포와 선생님과 지금 이 술잔을 드리는 진이입니다. 마침내 서경덕이 세상을 떠나자 황진이는 3년 동안 상복 차림으로 전국을 떠돌다가 죽어간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생전 뛰어난 문장력으로 주옥 같은 시들을 남겼다. 기녀는 천어지면서도 선비와 대등하게 수평적인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기녀들이 그 문학적인 수준이 높았습니다. 지금도 뭐 황진이 작품은 뭐 너무나 유명해서 청살리 벽개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일도 창의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이 쉬어가면 어떤지. 그건 오늘날 생각해도 그거는 참 그 명작이거든요. 그리고 예술성 있고 거기는 인간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지독하게 종교라든가 교양으로 다듬어 놓으면은 멋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풍류의 세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기녀의 세계에서는 그것을 탈피할 수 있는 능력, 또 탈피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 어림선 특수증이라고 허용이 됐기 때문에 그 세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조는 양반집 분야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기생 중에는 황진이에 버금가는 문장가가 있었다. 바로 부활의 명기 이매창이었다. 중종 때 매창과 교분이 두터운 선비들이 세웠다는 매창의 시비. 그 옆에는 지금도 매창이 선비들과 목을 죽였다는 샘물과 선비들이 글씨를 새겼던 바위가 남아있다. 그 홍길동전을 쓰신 허균 선생이 김제에 놀러 왔다가 김제태수 알레로 부안에 와서 매창하고 만났는데 그 매창의 그 참 시라든지 또는 시조창이라든지 또 검은고에 요새 말로 반해버렸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매창 시인의 시문학의 수준이 그분들을 놀랄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렇게 옛날 어른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화우 흩날릴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네. 오늘날 매창의 시는 모두 61편이나 전해져 오고 있다. 황진이나 이매창의 시는 요즘의 국문학자들도 그 문학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시가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읊어진 점입니다. 평양기생 소백주는 그 재치가 뛰어난 문장가로 당대 선비들은 그녀와 겨루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한 평양감사가 소백주를 시험해 볼 양으로 장기 한판 두는 사이에 시조를 읊게 합니다. 그러나 소백주는
그 신임 감사가 장기 채 두 수를 두기도 전에 시조를 읊었는데 바로 이런 시였습니다. 상공을 배운 후에 사사를 믿자오매 졸직한 마음이 병이 들까 염려려니 이리마 저리차 하시니 백년동포하리라. 신임 감사가 장기 두 수를 두기도 전에 읊은 소백주의 시. 그것은 신임 감사를 만난 기생의 기쁨과 놀람을 읊은 시조였지만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장기판의 글자를 인용해서 지은 시조였습니다. 이러니 당시의 선비들이 이 기생들과 한번 겨루어 볼 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문장력을 갖출 수 있었을까요? 문장력뿐만이 아닙니다. 기생들은 기본적으로 춤과 창에도 뛰어났습니다. 황진이는 송도 제1의 명창이었고 이매창은 검은고의 명인이었습니다. 당시의 기생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주를 갖출 수 있었을까요?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기생을 뽑는 제도가 있었다. 즉, 조선시대 기생은 모두 나라에서 뽑은 관기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당시 기생은 천민의 딸 중에서 뽑았다. 하지만 스스로 원할 경우에 양민의 딸도 기생이 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사화가 많았다. 조선시대 법은 역적으로 몰린 사람의 처첩은 관기로 삼도록 돼 있었다. 때문에 기생 중에는 더러 양반집 여인들도 있었다. 당시 기생들은 크게 궁중에 머무는 양반 기생과 지방의 관기로 나뉜다. 이들은 기생으로 뽑힌 후 기생 교육을 받았는데 한양에서는 장학원, 지방에서는 교방에서 각각 교육을 받았다. 기생이 되려면 우선 궁중성악인 가곡과 함께 악기를 한 가지씩 연주할 수 있어야 했다. 춤은 궁중무용인 정제를 지켰다. 하지만 예능 교육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서예와 사군자도 배워야 했으며 천자문과 효경 등을 읽으면서 글을 깨우쳐야 했다. 이렇게 조선의 기생들은 누구나 문장과 서예, 가곡과 정제, 그리고 악기 등 5과목을 배워야 했던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예능을 익히다 보니 기생을 부르는 호칭도 여악, 창기, 가기 등 여러 가지였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명칭은 바로 기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기녀는 중세기에 참 뛰어난 종합 예술가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분화된 예술 하나밖에 못하지만 기녀들은 이렇게 5가지를 고루고루 갖춘 중세기 종합 예술가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녀를 그렇게 무슨 천하다고만 볼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과거에 살면서도 현대에 사는 의미를, 선택의 자유를 가졌고, 그리고 그 사람이 몸이 지닌 그 기능이라는 것은 중세기 예술가로서 아무 손색이 없다. 이들 기생은 한 번 뽑히면 50살이 되어야 기생의 직분을 떠나 자유로운 몸이 됐다. 기생 중에서도 침술과 재봉질이 뛰어난 기생은 양반 기상에 대해서 천민이면서도 궁중에서 살 수 있었다. 이들 양반 기생은 평소에는 침술과 재봉사로 일하다가 연회가 있으면 나가서 춤을 추곤 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재능이 뛰어난 기생은 왕으로부터 옥권을 하사받기도 했는데 이 옥권을 하사받는 것이 당시 기생으로서는 최고의 출세요 명예였다. 기생하기도 보통 일이 아니었겠습니다. 최소한 2가지의 악기를 연주할 줄 알아야 기생 행세를 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조선 기생에게는 시, 화, 가, 무, 악 5과목, 글과 그림, 노래와 춤, 그리고 악기 연주라는 다양한 예능과 문예를 몸에 익혀야 했던 것입니다. 이 진연 의궤에 보면은 당시 기생들이 추었던 춤이 그림으로 자세히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기생들은 이것을 교과서로 춤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래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악보 같은 것이 있을 법도 한데 조선시대 악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저는 국립국악원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통 음악에 관한 모든 자료들이 총망라돼 있다고 합니다. 이곳 자료실에서 여러 종류의 조선시대 악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악보 중에 우선 그 육보의 형태가 있는데요. 네. 육보의 형태는 지금 이 보시는 바와 같이 한문 두자 밑에 이응을 해놨죠. 예. 그 둥둥둥. 이 육보를 포함하여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악보는 모두 7가지. 그중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악보는 바로 세종 때 만들어진 정간악보인데요. 이 정간보를 보고 어떻게 연주를 했을까요? 그 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국악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정간악보로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연습 끝나셨어요? 네. 아유, 연습하시는 중이라서 말씀도 못 드리고. 선생님, 이 정간보를 보고서 어떻게 연주를 하십니까? 간단히 설명한다면 한 칸이 한 박입니다. 이게 한 칸이 한 박. 요 칸 하나하나가요? 네, 한 박인데 요 두 가지 글자가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면 한 박에 두음을 내는 뜻이죠. 네. 그러면 여기 공백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한 박을 더 뻗으려는 뜻이죠. 여기 글자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두 박을 하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삐치는 게 있죠. 이거는 끌어올리는 뜻이죠. 띠 하고 끌어올리는 거고, 요거는 요송이라고 해서 이제 흔들어주는 건데, 이렇게 표시된 네, 거예요? 요거는 예. 두 번 요송을 하는 뜻이죠. 띠 이렇게 두 번 하려는 거고, 세모는 쉼표죠. 한 박을 쉬는 거래죠. 그래서 노나 노네런 일어나 이렇게 피리를 구음합니다. 피리 소리가 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가양 같은 거 읽는 되면은 동당 동 그런 식으로 하죠. 설명을 들으니까 합리적인 그런 악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악보가 얼마나 그때 당시 500년 전에 과학적이고 훌륭한 악보인가를 지금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지가 지금 양악보를 그대로 또 이 정악보를 그대로 또 체보를 연결할 수 있고, 네. 이 정악보를 양악보를 그대로 체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악보에 16분음표, 32분음표, 그리고 네. 짧은 그 정도 이 시가가 다 표시되는 것이 아주 굉장히 과학적인 거죠.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뛰어난 악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보를 아무나 보고 연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궁중의 여학들도 이런 악보로 음악을 배우고 연주를 했던 전문 음악인이었던 것입니다. 기생은 재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저런 악보를 보고 노래를 수십 곡씩 익혔다면 재생이라고 이를만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연산군은 이런 기생들과 놀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기생을 흥청이라고 고쳐 부르기도 하고 나중엔 도가 지나쳐서 전국에서 만여 명을 불러올렸고 그로 인해서 원망을 사기도 했는데요. 흥청거린다, 또 흥청망청 이런 말도 바로 여기서 유래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도 기생제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궁궐 내에는 항상 100여 명의 기생이 살고 있었고 또 조선 중기만 해도 평양 기생이 200여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왜 이렇게 많은 기생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당시 궁중에서는 연회가 자주 열렸다. 외국에서 사신들이 올 때마다 공식적인 외교 연회가 있었으며 나라의 경축일과 왕실의 각종 기념일에도 연회가 열리곤 했다. 그런데 조선 기생들은 바로 이런 연회에서 악공들의 반주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던 것이다. 당시 연회는 크게 왕이 주관하는 외연과 사신들을 환영하던 사신연, 그리고 왕실 여인들이 주최하던 내연 등 3가지였다. 그중 내연의 경우 왕실 여인들의 처소에는 외간 남자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관계로 관현 맹인을 불렀던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기록을 보면은 연회의 종류에 따라 등장하는 무용의 종류도 달랐다. 그때마다 동원되는 기생의 수도 다 달랐다.
대표적인 정제 하나인 선유락의 경우 가운데 앉게 되는 어린 기생 2명과 무용수 34명을 포함해 모두 40명의 기생들이 필요했다. 호구락이라는 이 무용은 이 구멍으로 공을 통과시키면 꽃을 주고 그렇지 못하면 이마에 먹칠을 하는 재밌는 무용이다. 그런데 악학회범에 보면 이런 연회 때마다 기녀를 얼마나 동원할 것인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예조가 주최한 사신일의 경우에 중국 사신들이 올 때에는 기생 40명, 외의 사신이 올 때는 기생 12명을 동원하도록 돼 있다. 뿐만 아니라 무대 의상도 중국 사신들이 왔을 때에는 흑장삼, 남저고리 등 비교적 화려했으나 외의 사신이 올 때에는 평상복이었다. 이런 연회를 위해서 궁중에는 늘 100여 명의 기생들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 때문에 3년마다 한 번씩 기생을 지방에서 뽑아 올렸는데 이를 선상이라 한다. 한편 지방의 관기들도 지방에서 각종 연회에 참석해서 가무와 문장으로 그 역할을 담당했다. 이렇게 조선시대 기생제도는 국가적인 큰 연회나 각 지방의 연회에 동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것이다. 기생이란 호칭이 별로 좋지 않은 뜻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전에 보면은 원래 기생의 기는 가무나 예능 이런 뜻이고 생은 학생 때 생 배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생은 가무나 예능을 배우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생은 가무나 예능을 익혀서 국내외 중요한 행사에 자리를 빛내는 국립예술단원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생에게는 어느 정도의 사치가 허락이 됐었습니다. 당시 사대부집 여자들이 사용할 수 없었던 사치스러운 놀이개나 쪽두리를 기생들은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생들은 어떻게 멋을 냈을까요? 화장품이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화장은 무엇으로 했으며 또 치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조선시대 여인들이 어떻게 아름다움을 가꿨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화장품 박물관에 나왔습니다. 이 비녀는 모양에 따라서 쓰임새도 다양했는데요.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갖고 있으면서 의식에 따라, 계절에 따라 달리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향수를 겸할 수 있었던 향놀이개입니다. 당시 여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은 바로 빗이었습니다. 이것은 빗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빠지는 머리카락을 여기에 모았다가 1년에 한 번씩 버렸다고 합니다. 머리의 장신구의 일종이었던 이제 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머리에 장신구를 썼으면서 의료용으로 쓰던 겁니다. 그래서 끝이 굉장히 뾰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복상사 시에 콧속을 찔러서 이제 피를 내므로써 이제 죽는 걸 방지하고 그랬던 거죠.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치장을 하고 그렇다면 화장은 어떻게 했을까 그것도 궁금해지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당시에도 이제 화장품 종류는 다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그 이름이 붙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다 있었는데 우선 이제 그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세정제로 사용이 되던 이제 팥이나 녹두가루였거든요. 그러니까 팥이나 녹두가루에는 이제 그 사폰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클렌징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이제 이것들이 이제 분백분 원료인데 이제 분백분의 원료는 이제 분꽃이라든가 쌀, 서속, 그다음에 이제 백토, 이제 활석가루 이런 것들이 이제 분의 원료로 썼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 여인들이 이제 분화장을 하고 한 30분씩 이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보다는 이제 정성을 많이 들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이 잘 먹질 않아가지고 이제 그 실면도라고 그래가지고 얼굴에 난 그 점토를 다 뽑고 그리고 이제 분화장을 하고 이제 30일 잠을 잤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피지가 분비됨으로써 이제 분화장이 먹었던 거죠.
저희가 그래서 붕꽃 저걸로 했기 때문에 붕꽃이라고 이름을 계속 지금도 부르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요 뒤에 보시는 게 이제 그 색분을 만들던 이제 재료들 이제 황토, 이제 적토, 이제 흑토인데 지금에 말하면 이제 볼타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연지의 이제 원료는 이제 홍화, 주사가 이제 원료였었는데 아침에 이슬이 맺힌 그런 그 홍화 그 꽃을 따서 이제 절구에 찢어서 이제 그 배은 곱으로 짜서 그것을 이제 그늘에서 말렸다가 이제 그 한약으로 만들어서 이제 기름에다 개서 바르고 그랬다고 합니다요. 조선시대 기생 화장이 뭐 좀 다른 게 있나요? 면 화장보다는 선을 중요시하는 화장법이기 때문에 눈썹도 이렇게 가늘고 각이 없이 둥글게 라운드지게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피부도 깨끗하고 하얗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백분을 많이 사용을 했고 입술도 빨간색을 칠해서 더욱더 하얗게 보이게 하고 연지를 찍더라도 이렇게 각이 져서 요즘처럼 쉐이딩을 주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긴 얼굴도 동그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전해져 오는 기록이나 사진에 따르면 조선 기생의 화장법은 요즘처럼 그렇게 화려하거나 자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고 은은한 화장법으로 여인의 아름다움과 기품을 잘 나타냈다고 합니다. 무대에서는 예인에게 치장은 매우 중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기생에게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이나 예능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조선 기생은 관기로 매여있는 몸이긴 했으나 당시 여성으로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두루 대하면서 상당히 개방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기생에게는 시, 화, 가무, 악 5과목 이외에 또 하나의 덕목이 요구됐던 것입니다. 기생이 되는 나이는 10살 남짓. 댕기머리의 어린 기생은 회초리를 맞아가면서 예능을 익히고 문장을 깨우쳐갑니다. 하지만 기생으로서 정말 어렵고 중요한 수업은 28 청춘 꽃다운 나이의 여인으로 성숙하면서 시작됩니다. 조선의 기생들은 점에 댕기를 늘어뜨린 소녀로 기생의 길에 오른다. 하지만 일정한 나이가 되면 기생들도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다. 그것을 머리 얹는다고 표현하는데 대개 기생의 머리를 얹어주는 사람은 덕망과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어야 했다. 보통 그 기생이라고 하면요 절개가 생명입니다. 머리를 올린다는 것은 이것이 돈으로 몸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여자 측에서도 그 남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완전 합의하에서 머리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일단 머리를 올리게 되면은 결혼식을 한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은 자기가 머리를 얹은 이상 남편으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조선시대 지조 있는 기생으로는 홍랑이 뜹니다. 경기도 파주군 교하면 이곳에는 조선 중기 3대 신으로 꼽혔던 최경창의 묘가 있는데 그 앞에는 기생 홍랑의 묘가 나란히 놓여있다. 최경창이 죽은 후 홍랑이 그 묘 앞에서 3년상을 치른 후 숨을 거둔다. 그러자 최경창의 집안 사람들이 홍랑을 이처럼 묻어주었다고 한다. 맷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에 자신은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잎꽃 나거든 날인가도 여기소서. 조선 기생이 갖추어야 할 마지막 덕목, 그것은 지조였던 것입니다. 기생들은 이렇게 학식 높은 선비들을 상대하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밝았습니다. 그 때문에 기생들 중에는
시대의식에 강한 기생들도 많았습니다. 진주는 예로부터 의기들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진주 기생의 높은 시대의식은 논계로부터 시작됐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논계는 임진왜란 당시에 이에 의하면서 진주성을 점령한 외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몸을 던졌다. 논계는 조국이 국난에 처하자 비록 나약한 여자였으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왜군의 침략에 맞섰던 것이다. 이러한 논계의 정신은 당시 시대의식이 높았던 관기들에 의해서 계승됐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송상현의 동네 전투다. 임진왜란 당시 동네 전투에서 기생들은 기와를 던져 항전해 기와의녀라는 이름을 얻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1919년 3.1운동의 물결이 전국으로 번져가기 시작하자 전국 주요 도시의 기생들도 만세 대열에 뛰어들었다. 당시 기생들이 봉기한 지역은 진주를 비롯해서 수원, 해주, 통영 등이었다. 3월 19일 진주 기생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촉송로로 향해 달렸다. 그때 기생 한금하는 손가락을 깨물어 힘명조절하게 이렇게 썼다고 한다. 아, 기쁘다. 삼천리 강산에 다시 무궁화가 피누나. 또 이런 일화도 전해져 옵니다. 서울 명월관의 진주기생 산홍에게 한 친일파 인사가 거금을 쥐어주면서 소실로 삼으려고 하자 기생을 위해 쓸 돈이 있으면 나라를 위해 피 흘리는 젊은이에게 주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생은 조선의 전통 기회와 가물을 계승하는 예술인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시대 상황을 읽고 대처해가는 당시로서는 신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의 기생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생하면 그저 화류계 여인쯤으로 생각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처럼 왜곡된 것일까요? 1894년 갑오경장 이후 신분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관비였던 기생들의 역할도 이때부터 사라지고 맙니다. 정보기록보존소에는 을사오적의 하나인 송병준 등 친일파들에 의해 구한말 조선 기생들의 모습이 어떻게 왜곡돼 갔는가를 짐작케 하는 기록들이 보인다. 한일합방 직전 일제는 기생 단통령을 내린다. 일본에 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사람들만 기생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관기, 즉 예창기 조합 관련 서리의 제목이 매춘부나 주막여인을 의미하는 유녀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조합에서 실시한 건강진단 대상자들 중에는 주막여인들이나 매춘부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 기생조합에서 예창기와 유녀, 즉 관기와 매춘부가 뒤섞여버린 것이다. 일제는 우리 기생의 전통적인 그런 기능이라든지 절개 이것을 타락을 말하자면 격화시킨 그런 조합을 구성하게 한 거죠. 해가지고서 사실 왕년에 기생의 전통을 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창가가 들어오거든요. 일본의 사창가 그대로 들어와서 그래서 그 사창가와 기생조합이 말이죠. 거의 구분을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낸 일제 장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제의 기생조합과는 별도로 관기들은 생계를 위해서 권본이라는 것을 조직한다. 당시 권본에 속해있던 기생들의 이력서. 이 이력서에 보면은 신상명세와 함께 춤, 시조 등 특기가 씌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권본은 우리 전통예술 교육기관의 역할도 했다. 당시 서울과 평양에 있던 기생학교에는
전국에서 전통 예술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여성들을 위한 이렇다 할 교육 시설이 없었던 그때 기생학교는 어린 소녀들과 여성들에게 다양한 교양 예능 교육을 실시했던 최초의 교육기관이었다. 조선이 이제 문을 닫고 일제 치하에 우리가 있게 되니까 그들이 국가에서 녹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악공들, 기녀들, 예인들이 전부 또 각 지방에 있는 관아에 있는 그 교방청에 있는 기녀들이 전부 이제 민간 사회로 나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끼리의 집결체가 생긴 것이 권번이라고 이제 일제시대에 생긴 그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권번이라는 명칭이 생기기 이전에는 그것을 예기조합, 뭐 기생학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으니까 지금의 국립국악원처럼 예술학교나 마찬가지였어요. 내나 예술이라 전부를 다 가르치. 거기에 들어온 사람은 다 뭐 시조 실로 가면 시조 배워야 되고 저쪽 무용실로 가면 무용 배워야 되고 저쪽 기악실로 가면 가야금 배워야 되고 이쪽 판소리 가면 판소리 배워야 되고 이쪽에 가면 이제 글 배워야 되고 뭐 그런 걸 전부 다 가르쳤어요. 그러나 한켠에서는 일본에서 들어온 값싼 기생 문화가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게다가 1970년대에는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기생 파티가 중요한 관광 상품으로 등장했다. 일부에서는 조선 관기들의 예술을 얄팍하게 흉내내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기생에 대한 이미지는 점점 혼탁해져 갔던 것이다. 시화, 가무악을 익혀 나라와 관청의 연희에서 활동을 하던 조선시대 전문 예술인 기생. 그들은 일제시대를 통해서 예인이라는 기생의 역할은 잊혀지고 거리의 여자라는 인식만 남아 오늘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기생들은 그 탁월한 기회와 뛰어난 아름다움으로 양민들과 일부 양반집 여성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기생학교에는 많은 여성들이 몰려들었고 또 기생을 통해 전해져 오던 조선 전통 예술 중 상당한 부분이 일반 여성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왜곡되고 가리워졌지만 그들이 이어온 것은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조선 궁중무용인 정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아름다운 선유락. 조선 기생들이 이어온 소중한 전통 무용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궁중 정제의 춤이 점차적으로 이게 민간인들 사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속 무용이 그 삽입이 돼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그 유명한 승무와 살풀이춤, 건무 등이 같이 궁중 정제하고 거기서 교육이 되고 또 그것이 성장해서 이제 민간인 사회에 이게 퍼지게 됐죠. 일반인들에게 전해진 전통 예술은 오늘날 대부분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국가의 지원 아래 이어져 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뿌리 깊게 남아있는 기생들에 대한 편견 때문에 우리 전통 예술인까지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시절도 있었다. 우리 국악, 우리나라 예술 그야말로 그 뭐 덮어놓고 그냥 활개 벌리고 그냥 뭐 돌아다니고 그만 뭐 하고 그냥 뚱땅하면 가야금 뭐 춤 이렇게 알지만은 그게 그런 게 아니거든. 원칙대로 배우자면은 그야말로 힘들고 어렵고 또 잘하면 좋고 하니까 피나올 고생하면은 인내와 집념 가지고 견디기 어려워요. 이 기생 덕분에 음악 교육은 계승이었고 그 양반 여성들도 작품 문학 작품들이 좀 섰지만 사실은 기녀만큼 그 느낌, 그 사고 방식, 그 어려움 아니면 그 행복 표현할 수 있는 여성들이 거의 없었다고 보죠. 예, 그래서 예술 그러니까
그 넓은 의미로 예술적인 역할은 굉장히 커다란 그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러한 조선 기생의 삶은 조선 왕조와 함께 묻혀버리고 왜곡된 역사만이 남았습니다. 때문에 불과 몇 년 전까지 이 땅에 살았던 조선 기생들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신이 기생임을 숨기면서 살았습니다. 최근 우리의 전통 문화는 부흥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유산의 상당 부분을 남겨준 조선 기생들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황진이의 시 한 수에 반한 이탈리아 여인 빈센차 드루소. 그녀가 조선 기생을 바로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 대한 편견이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역사출이 여기서 마칩니다.